안녕하세요. 엘사엄마입니다. 지난번에 식단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고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마저 다 하러 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사이에 견습을 좀 다녀왔어요. 그 견습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다녀온 곳이 자폐 생의학 치료로 굉장히 유명한 어떤 내추로패티 클리닉에 견습을 다녀온 건데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 그렇게 실제 임상을 하는 클리닉에 가서 견습을 해야 하는 그런 요건이 있어서 다녀오게 된 건데요. 거기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정말 식단과 생의학 요법을 통해서 진단을 완전히 벗어난 가족도 만날 수 있었어요. 2살 때 자폐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7살인데 완전히 진단을 벗어났고 자기 연령 레벨의 모든 활동이 원활하게 가능해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전혀 이슈가 없이 그냥 일반 아이들과 어울려서 생활하고 있는데 부모나 아니면 굉장히 가깝게 지내야만 알 수 있는 그냥 이제 일상에서 부딪히는 좀 작은 고민들이나 사소한 문제들을 나누러 오셨더라고요. 정말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2~3살 무렵에 시작한 아이들은 몇 년 안 돼서 정말 많이 그렇게들 회복을 하는 것 같았어요. 자폐 치료 불가능하다고 아직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제 영상에도 이제 뭐 그렇게 희망을 갖지 마라, 뭐 자폐는 나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자폐 진단 받았다가 진단 벗어난 아이들 정말 계속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희망을 꺾거나 접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1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아직도 말을 못해서 이제라도 생의학 치료를 시작해 보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걸 보면서 이 가족도 2살 때 시작했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도 계셨냐 하면 식단은 죽어도 못하겠다. 우리 아이는 그거를 꼭 먹어야만 하는 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굉장히 저항이 강했던 부모님도 계셨는데 그분 아이가 굉장히 총명하고 말도 잘했는데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캐나다 분위기가 이렇게 막 환자의 의견에 반해서 뭔가 막 강요하고 푸시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저렇게 아이가 평생 조절을 못하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를 보는 게 더 힘들겠냐, 지금 식단을 몇 년 하는 게 더 힘들겠냐, 뭐가 더 힘들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렇게 생각해보는 게 어쩌면 식단을 할까 말까 결정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단하는 거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아이도 부모도 너무 힘들고 또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과 아이가 발달장애로 평생 겪게 될 고통을 비교해 보았을 때 무엇이 더 클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요. 식단을 10년 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식단을 하는 10년 동안은 아마 식단을 하는 게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년 후부터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그때 아이가 더 건강해져 있고 발달 문제가 더 연해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10년의 고통을 감내할 것 같은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엘사가 자폐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평생 볼 자신이 없어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제가 평생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진짜 이거 먹으면 이제 우리 애가 죽는다 생각하고 했거든요. 이거 다 마약이다, 독약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단 한 번의 예외도 들 수가 없었고 마음이 약해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마약이나 독약을 어쩌다 한 번인데 괜찮겠지 하고 주지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이 음식을 못 주는 것 자체가 슬프거나 가슴 아프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 게 그게 좀 힘들었지 이 음식을 못 주는 것 자체가 막 힘들고 한 번인데 줄까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가 슬퍼하고 간절히 원한다고 마약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좀 단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혹시나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게 좀 도움이 됐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 음식들은 먹으면 좋다, 이 음식들은 끊어내는 게 좋다, 이 리스트는 공유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주로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그 사이에 있는 여러 음식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드는데요. 저도 여기 적어본 이런 이슈들이 궁금했고 공부해보기도 했고 또 갈팡질팡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세상에 좋기만 하고 해는 1도 없는 식재료는 정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해야 할 목록에 있는 백해무익한 이 음식들만 아니라면 내 아이가 얼만큼 흡수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또 배출할 수 있는지 뭐가 결핍되어 있고 또 뭐가 주요한 이슈인지에 따라서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지는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고 또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케톤 시기만 봐도 많은 분들이 케톤 시기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엘사도 케톤 시기를 넘어서 팔레오 식단을 하고는 있는데, 케톤 시기의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 케톤 바디는 대부분 간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기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혈액을 타고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케톤 바디는 산성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혈액을 산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이 그걸 버퍼링 시킬 수 있는 중성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면, 아니면 이런 신체 이슈들이 있어서 그걸 잘 처리해내지 못한다면, 내 몸이 지방을 분해하고 흡수하고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또 케톤을 합성하는데 또 케톤을 에너지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엔자임에 이상이 있다면 그러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어쩌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무탈하게 적응하지만 항상 예외는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무작정 할 건 아니고 이런 이슈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서서히 조심조심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유 같은 경우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카제인입니다. A1 베타 카제인이 포함된 모든 우유는 글루타치온 생성도 방해하고 또 염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인데요. 이제 우유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그게 이제 다 흡수가 되고 대사가 되어야 하는데, A1 베타 카제인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는 과정에 BCM7 베타 카제인 7 모르핀이라는 것으로도 분해가 되는데, 이 BCM7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자폐증이나 여러 가지 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관련이 있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A1 카제인이 없는 우유는 괜찮다. 살균하지 않은 원유를 먹으면 오히려 이점이 굉장히 많다. 하고 밀크 큐어 같은 걸 하기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살균 우유에 비한다면 원유는 비할 바 없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가 먹이지 않는 이유는 A1 베타 카제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동물 우유는 종류 불문하고 엽산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원유는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확신이 저는 아직 없고, 또 원유에 있을 수 있는 해로운 세균들에 대해서 아직 좀 안심이 되지가 않아서입니다. 하나의 예로 뇌 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이라는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은 낮은 온도에 강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더 빠르게 번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세균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아직 스터디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서 저는 일부러 막 먹일 생각은 없는데요. 그렇지 않다, 그보다 건강한 우유가 주는 장점이 더 많다라고 판단된다면 저는 그 말도 정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가 잘 견뎌주고 또 호전 반응까지 보인다면 먹여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Q&A에서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신 마누카 꿀 같은 경우도 조금 언급하자면, 꿀에는 좋은 성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염작용도 하고 항산화작용도 하고 항암작용도 하고 그리고 심장혈관이나 호흡기 또 신경이나 소화관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작용들을 합니다. 근데 당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간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오히려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장 건강을 해치게 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꿀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라는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보톡스를 만드는 박테리아거든요. 그러니까 독소인 거예요. 그래서 1살 이하의 영아에게는 꿀이 금지식품이지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 살만 넘으면 장속 세균들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서 보툴리늄이 들어와도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저는 안 그래도 장이 튼튼하지 않은 우리 아이에게 굳이 보툴리늄이 있을지도 모르는 식품을 먹일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굳이 일부러 챙겨 먹이지는 않습니다. 뭐 감기에 걸렸을 때나 그럴 때는 먹여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매일 일부러 챙겨 먹을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누카 꿀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는 이게 구성 성분인데 MH가 마누카인데요. 이것만 봐서는 마누카 꿀이 월등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마누카 꿀이 이렇게 유명한 거는 아마 마케팅을 잘했을 수도 있고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되어서인 것 같은데, 그 퀄리티 컨트롤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까지 걸러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 꿀의 항염, 항산화, 항암 효과는 꿀이 아니고 다른 식품에서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먹이는데, 이 역시 아니다, 그래도 꿀은 특별하다, 꿀의 효과를 포기 못하겠다, 먹이겠다 한다면, 또 아이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면 먹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먹여서 큰일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피해야 할 음식만 잘 피해준다면 모두에게 절대적인 정답은 없고 단 하나의 길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또 너무 타이트하고 힘든 길로 가면 금방 나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때그때 득과 실을 잘 따져보면서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기준에는 팔레오 식단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 난 옥살산도 빼고 렉틴도 빼고 피트산도 빼고 씨앗도 빼고 씨올기도 빼고 또 조금의 탄수화물도 허용하지 않겠다.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서 초록색이 아닌 건 다 빼겠다. 보충제도 못 믿겠다. 모든 걸 식단으로 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그 식단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전이기 때문에 좀 지속 가능한 기준을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말 저 말에 마구 흔들리기보다는 자신의 아이를 직접 회복시켜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스스로 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처음부터 너무 급진적인 것들을 시도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것들부터 일단 잘 지켜보고, 보충제도 정말 이건 너무너무 안전하다 싶은 것들부터 복용시켜 보시면서 판단이 드는 것부터 서서히 하나씩 더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확 시작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나하나 더해 가야 우리 아이가 각 보충제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관찰할 수 있고 부작용도 관리할 수 있는 거니까 스스로 공부가 되는 것만큼씩만 서서히 더해 가셔도 절대 늦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하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믿을 만한, 언제나 무엇이든 문의하고 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멘토나 가이드를 찾았다 한다면 그때는 좀 확 나가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급진적인 걸 바로 하시지만 않으면 잠깐의 작은 시행착오로 되돌릴 수 없는 수렁에 빠지는 건 아니니까 과감하게 나갈 때는 확 나가보고 하면서 완급 조절을 잘 해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멘토나 가이드를 찾으실 때는 너무 강한 확신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경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연구되지 않은 거, 불확실한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누군가 만약 너무 강한 확신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어쩌면 편견이 강한 걸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식견이 좁은 걸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당연히 놓치는 게 많을 거고, 또 다른 의사 선생님도 어디 교수님도 또 어떤 경험 많은 자폐 아이의 엄마도 누구도 정답을 알지 못하고 누구도 편견이나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만이 팩트인 것 같아요. 상대가 어떤 확신을 갖고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판단은 내가 하겠다 생각하고 내가 좋은 기준을 잘 다듬어서 판단해 간다면 어떤 의견도 들어서 해가 되지는 않으니까 마음을 열고 잘 들어보시고 스스로 잘 판단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두 좋은 결정, 좋은 판단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